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어요. 애한테 옮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동선에 가 있든 하세요. 계속 기침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좀 밥숟가락까지 식탁에 3개 탁 내려놓으면서 소리치는 큰며느리의 고함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를 황당하게 만든 건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던 큰아들이었어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큰아들을 쳐다보니까 그제야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내 말에 난 복종하는 거 알지? 가만 들어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기침 멈출 때까지 밖에 좀 있다가 와요. 괜히 옮아서 손녀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도 눈치 보일 거 아니야. 큰아들의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른 저는 큰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 중인 김유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김유자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 육아 중인 이제 칠순이 된 여자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달리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특히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대부분 장남은 든든하다고들 하지만 저희 집 장남은 참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것도 큰아들 때문이죠. 저에게는 장성한 2 아들이 있습니다. 연년생이었던 2 아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2살 무렵 크게 아프면서 한 2년 동안 큰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큰아들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지요. 다행히 큰아들은 위험한 고비를 잘 넘겨주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크게 아팠던 기억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면서 큰아들을 살폈어요. 큰아들에게 더 신경을 쓰다 보니 둘째에게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큰아들보다 1살 어렸지만 몇 살이나 더 많은 형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큰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죠. 당시에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남편을 아이들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2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앞에 분식집을 차려 장사를 시작했어요. 김밥과 떡볶이, 순대를 팔아가며 애들 교육에 누구보다 열의를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둘의 성향은 정반대였습니다. 둘째는 알아서 척척 자기 할 일을 잘했는데 큰아들은 우유부단하고 소심해서 작은 일도 저에게 상의하곤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할까 걱정이었는데 30에 취업한 뒤 생각보다 잘 다니더라고요. 큰아들은 첫 직장에서 쭉 일하고 있었고 반면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되겠다고 시험을 준비하더니 결국 공무원이 되었어요. 2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답니다.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된 후 같은 공무원을 만나 30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참 진국이었어요.
신혼집을 제가 살던 아파트 앞동에서 시작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신나서 말했죠. 어머님, 집이랑 가까우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자주 모여서 외식도 하고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 전 속으로 내심 좋았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껴서 밥 먹는 눈치 없는 아줌마 만들려고 그래? 밥은 둘이서 오붓하게 먹어. 라고 말했죠. 저희 연애만 2년 했는데 아직도 오붓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분위기 좀 바꿔주세요. 어머님이 계셔야 저희도 웃으면서 밥 먹죠. 여기 앞에 식당 새로 오픈했던데 아주버님도 같이 나가서 외식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둘째 며느리는 늘 저에게 살갑게 말하면서 잘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제 집에서 출퇴근했는데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당뇨가 있어서 제가 먹는 음식까지도 세심하게 챙겼어요. 한 번은 저녁 시간쯤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녁 다 드셨어요? 저랑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혈당 관리에 좋대요. 지금 나가서 걷고 오자고요. 너무 오래 걷지 말고 저랑 딱 30분만 걷고 와요. 30분만 걸어줘도 도움 된다고 하니까 저랑 천천히 걸어봐요. 제가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아셨죠? 둘째 며느리는 정말 운동할 준비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저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째 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난 덕분에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30 중반이 될 때까지도 큰아들은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던 모태솔로였습니다. 요즘 TV에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고 모태솔로라고 하죠. 그게 바로 제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숫기 없고 내성적이었던 큰아들이 결혼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 후반쯤 된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 무렵 첫 연애를 시작한 아들이 달라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성격은 잘 맞아요? 워낙 말이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자 며느리는 아니에요. 오빠가 말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니까 전 그 점이 좋아요. 아마 오빠가 지금 성격이 아니면 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하더군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둘이 그런 점이 잘 맞나 보네. 큰 며느리는 처음에 아들과 성격이 잘 맞는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짝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식단도 신경 쓰셔야 할 텐데 잘 관리하고 계세요. 먹는 것도 신경 좀 써야 하는데 종민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먹으니까 자꾸 대충 차려 먹게 되네. 반찬이라도 미리 해둬야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 어머님, 그러면 저 오빠랑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까요? 어떠세요? 당뇨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갑자기 저와 같이 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이랑 같은 지역에 있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며느리가 갑자기 저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지만 나중에 상견례를 하다 보니 큰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바깥사돈이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우리 딸이 30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 하는 행동은
애나 다름없습니다. 딸 자식 잘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데 부족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저는 아니에요. 철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다 배우는 거지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는 바깥사돈이 딸을 걱정하는 모습에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저희 착각이었던 거예요. 바깥사돈이 딸을 철부지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철이 없을지 의심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저는 2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안방은 제가 쓰고 다른 방은 큰아들 부부가 쓰기로 했었죠. 처음엔 큰며느리도 살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특히 제가 밥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콩을 가져와 절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뇨 환자는 콩밥을 먹는 게 더 몸에 좋대요. 흰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콩밥으로 먹으면 콩이 당 흡수를 조절해 준대요. 큰며느리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검색해서 절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잠시였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말에 큰며느리가 기특해 보인 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어쩜 그렇게 술을 매일 같이 마셔대는지 술 냄새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회식이었다고 하니까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얘가 대체 몇 시에 들어오나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죠. 큰아들은 제가 혹시나 며느리한테 화낼까봐 점점 걱정하면서 기다리더군요. 그렇게 새벽이 됐을 때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신발도 다 못 벗고 신발장에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아들 키우면서도 본 적 없던 술 취한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뻗어버린 며느리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죠. 넌 여기가 어디라고 드러눕는 거야. 입 돌아가 당장 방으로 못 들어가. 며느리는 뭐야. 머리 아프게 누가 소리 질러. 술에 취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더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황당한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큰며느리를 부축하면서 저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 바로 자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머리 아프다잖아요. 아들의 말에 화가 나더군요. 술에 떡이 돼서 시어머니도 못 알아보는데 지금 내가 조용하게 생겼어. 넌 이 꼴을 보고 화도 안 나. 회식이었잖아요. 회식도 사회생활인데 이해를 해줘야죠. 큰아들은 혹시나 큰 며느리가 깰까봐 조용히 목소리까지 낮추면서 말했어요. 그 꼴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가만 보니까 제 아들은 큰 며느리가 좋아 죽겠는지 아주 공주님 모시듯 사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키도 165의 예쁘장한 외모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있길래 나가보니까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설마 그 국 네 마누라 주려고 끓이는 거야? 아들은 당황하며 그게 출근해야 되는데 어제 과음해서 속 쓰릴까 봐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제 아들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게 자식이라고 나왔는지 기가 막혔어요. 큰아들이 이런 식인데 큰며느리가 반성이나 했겠습니까? 엉망이 된 몰골로 나오더니 식탁에 앉으면서 큰아들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나 물 좀 줘, 물. 잠깐만 여기. 제 눈으로 보고도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큰며느리가 제 아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처해서 했다고 쳐도 시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못해 큰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예, 넌 아직도 술이 덜 깬 거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취해서 오늘만 봐주세요. 오늘만 봐줘. 너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참아준 게 어디 한두 번인 줄 알아.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남편을 아주 종부리듯 부리네. 너희 둘 다 그렇게 막 살 거면 그냥 짐 싸서 나가. 제가 화가 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니까 며느리는 그제야 깜짝 놀라더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적응이 되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편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 지키고 지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합가를 하고 같이 지내도 엄연히 내가 시어머니인데 지킬 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며느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정말 참다 못해 터진 말이었어요. 출근하는 며느리 붙들고 저라고 그런 소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니까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큰 며느리는 여전히 그놈의 술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무슨 술에 원수라도 지었는지 끝장 보도록 마시는 거예요. 술만 마셨다면 한밤중에 들어오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고 잠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들리길래 밖으로 나와 봤더니 글쎄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큰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너 당장 못 일어나. 그 새벽에 소리를 지르니까 며느리를 기다리다 거실에서 잠든 큰아들까지 깜짝 놀라서 깨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큰 며느리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면서 절 보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내 집인데 내가 있는 게 그렇게 귀신 본 것처럼 놀랄 일이냐? 어머니 집이요? 아, 지금 여기가. 어머, 저 집에 잘 들어왔었네요. 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집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는 큰 며느리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나 더 이상 이 꼴 못 보니까 너 화장실 청소 싹 해놓고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둘 다 나가. 며느리가 당황하며 네, 어머님. 저희가 어딜 가요? 길에서 자던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술 끌어안고 살던지 알아서 해. 이제 그건 내 알바 아니니까 당장 나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며느리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중재해 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아들이고 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큰 며느리는 청소도 싹 해놓고 아침까지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나온 걸 보고 큰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앞치마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저 정말 앞으로는 술 입에도 안 될게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진심이 담긴 각서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듣니? 정말이에요. 저 진짜 술 안 마실 거예요. 제가 각서에 다 썼어요.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각서를 펼쳐봤어요. 큰 며느리는 어제 일이 정말 죄송했는지 종이 한 장을 꽉 채울 만큼
각서를 썼더군요. 그중 일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을 또 마신다면 저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시겠습니다. 또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어머님과 약속을 어기면 저는 동서한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서를 보니 큰며느리가 정말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동서한테 형님이라고 하겠다고 한 걸 보니까 정말 이번엔 마음 단단히 먹었구나 싶었거든요.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서로 동갑이었는데 나이가 다른 형제를 만나다 보니 동서 형님 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둘이 동갑이라서 그런지 사사건건 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살던 집 앞동에 살던 둘째 며느리가 저랑 운동이라도 같이 하려고 오면 큰며느리가 괜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둘째 며느리가 청바지 밑단을 접은 채 집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큰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다리가 짧아서 청바지도 접어 입네. 근데 청바지 접어 입으니까 다리가 더 짧아 보이는데 그냥 수선해서 입지 왜 접어 입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바지 밑단 잘라 입는 건 싫어. 무슨 바지 입는데 자존심까지 나와? 난 그냥 입는 건데. 나 좀 봐봐. 청바지는 나처럼 다리 긴 애들이 입는 거라니까. 시원시원하잖아. 그치? 알아서 입어. 무슨 바지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뭐 별소리. 넌 손윗 사람한테 하는 말 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엄연히 형님이잖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럼 형님은 날 동서 대접해준 적이 있나? 두 며느리가 만나기만 하면 앙숙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겁니다. 거의 큰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둘째 며느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두 사람을 말리고서야 끝이 났었답니다. 아무래도 둘이 동갑이다 보니까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큰 며느리한테는 거슬렸던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 큰 며느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했어요. 그때 명절이라고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용돈을 건네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약소하지만 용돈이에요.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애들 키우기도 빠듯할 텐데.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죠. 마음은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고맙다. 난 정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둘째 며느리는 항상 저를 세심하게 살펴주면서 늘 미안해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늘 살뜰하게 챙겨주던 며느리였답니다. 이렇게 예쁜 행동만 하는 며느리한테 당연히 좋은 소리가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본 큰며느리는 제가 며느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괜히 비아냥거리면서 둘째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뻔한 거 아는데 뭘 그런 말을 해. 박봉 월급을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면 벼룩의 간을 내 먹는 거잖아. 그렇게 돈 쓰면 한동안 손가락 빨고 살아야겠네. 걱정 마. 월급 들어온다고 다 써버린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여윳돈은 다 두고 쓰니까. 생활비도 안 내고 어머님 댁에 사는 형님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요. 뭐 나도 용돈 드리고 있거든. 큰며느리는 전곡을 찔린 듯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큰애야, 넌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왜 하니? 용돈을 자주 주는 것도 아닌데 너야말로 월급은 제대로 모으고 있는 거냐? 벌써 나랑 산 지도 2년째인데
돈은 좀 모았어. 그럼요. 저도 잘 모으고 있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 요즘엔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지. 그동안 잘 모았어요. 제가 돈은 모으고 있냐고 묻자 큰며느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모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았는데 큰아들은 그런 큰며느리를 두둔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살림 잘하고 있어요. 왜 자꾸 며느리끼리 비교를 하세요? 내가 시작은 안 했어. 큰애가 먼저 했어. 그래도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이 사람도 속상하죠. 지금 임신 중인 사람한테 너무하세요. 저는 큰아들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정말 공주님이 따로 없었어요. 안 그래도 큰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껌뻑 죽는데 임신까지 하니까 아주 납작 엎드려서 모시고 지내는 겁니다. 이거야 남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쳐도 큰며느리가 자꾸 둘째 며느리한테 딴지를 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그걸 말리려다 보니까 제가 괜히 둘째 며느리를 감싸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점점 큰며느리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해져만 갔어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한테 당장 쫓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며느리와 둘째 손자들과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어요. 그때가 마스크 시국이라 실내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아이들도 야외에서 노는 게 더 좋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운동 삼아 저와 같이 자주 걸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국에 큰며느리가 출산했는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은 오로지 남편만 면회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어도 그저 큰아들을 통해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 부부도 면회를 못 갈 정도였으니 제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잘해줘야겠다 싶어서 그저 전화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집에 오자 안 좋던 사이가 더 심하게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를 낳고 오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며느리 힘들까봐 손녀딸 좀 대신 안아주려고 하면 큰며느리는 기겁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갓 태어난 애들 면역력이 얼마나 약한데 그러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넌 어머님이 큰아들 어렸을 때 크게 아팠다고 하셨잖아요. 얘도 그렇게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꼭 옆에서 한술 더 뜨는 사람이 큰아들이었어요. 꼭 큰며느리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나도 어릴 때 아팠으니까 우리 딸도 약하게 태어났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큰아들 말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로 바쁠 때라 괜히 화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볼 일이 있어서 집에 잠깐 들렸던 둘째 아들이 그 상황을 다 보고야 말았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둘째 아들은 혹시나 조카가 자고 있을까봐 조용히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그 상황을 전부 목격한 둘째 아들은 큰아들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뭐 병균이야? 너 언제 들어왔어? 엄마한테 그럴 거면 이 집에서 형이 나가. 엄마가 손만 대도 아플 애였으면 무균실에서 지내야지. 왜 집으로 데리고 온 건데? 그냥 난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 거니까 진정해. 형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지킬 건 지켜야죠. 야, 너 형수한테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내가 그러자고 한 거니까. 진짜 형, 왜 그러고 살아? 다음에 또 이러면 내가 안 참을 거야.
알겠어. 저는 그때 둘째 아들의 말에 눈물까지 맺혔어요. 큰아들은 그 와중에도 큰며느리를 감싸느라 바빴고, 큰며느리는 둘째 아들이 호통을 치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수습한 건 큰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인데도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었다니까요. 정말 어린 손녀만 아니었으면 당장 나가라고 내쫓았을 겁니다. 핏덩이 같은 애를 안고 이사하다가 애라도 아프면 제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손녀를 보고 겨우 참고 살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런 저의 인내심도 폭발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마스크 시국이었던 그때 하필이면 제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던 거죠. 검사를 받고 기다려보니 다행히 그냥 지독한 감기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때 감기가 기침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기침하거나 안방으로 가서 기침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기침은 참아도 재채기를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약 먹으려고 죽을 먹다가 재채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식당에 있던 큰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어요. 애한테 옮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동선에 가 있든 하세요. 계속 기침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좀 밥숟가락까지 식탁에 3개 탁 내려놓으면서 소리치는 큰며느리의 고함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를 황당하게 만든 건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던 큰아들이었어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큰아들을 쳐다보니까 그제야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내 말에 낳은 복종하는 거 알지? 가만 들어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기침 멈출 때까지 밖에 좀 있다가 와요. 괜히 옮아서 손녀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도 눈치 보일 거 아니야. 큰아들의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른 저는 큰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사람이야? 내가 한겨울에 지독한 감기에 걸렸으면 약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는 게 순서지. 근데 재채기 한 번 했다고 나한테 그딴 소리 짓거려. 됐어. 다 필요 없어. 전 화가 나서 소리를 치다가 홧김에 집을 나와 버렸어요. 어차피 내 집인데 다시 들어가는 건 제 자유니까 잠시라도 배은망덕한 놈들을 피해 있고 싶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무작정 나왔던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큰아들이 이제는 여자에 미쳐서 저한테 막 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거든요. 무작정 달려 나와서 지하철역 앞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애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기 심하게 걸리셨다면서요? 내일 오후에 반차 내고 집으로 모시러 갈 테니까 저랑 같이 병원 가요.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는 둘째 며느리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조금 훌쩍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눈치채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지금 목이 좀 아프니까 일단 좀 끊자. 저는 울고 있냐고 묻는 며느리의 물음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걱정됐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재중이 7통이 넘어가니까 괜한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래. 대체 첫째네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한테 제 위치를 알려줬고, 곧이어 두툼한 외투를 들고 둘째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추울까봐 외투까지 챙겨온 둘째 며느리가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를 발견한 둘째 며느리는 달려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얇게 입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빨리 이거 입으세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옷도 못 챙겨 입고 나오신 거예요? 둘째야, 나 너무 서러워.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답답하고 억울한 제 속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들은 둘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왜 어머님이 여기 이러고 계세요? 반성해야 될 놈들은 집에 버젓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본때를 보여줄게요. 둘째 며느리는 당찬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소리쳤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저는 그렇게 둘째 며느리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드디어 한 가지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 결심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서 큰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지금 혹을 달고 오셨네요. 뭐, 혹, 넌 동서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가 화를 내면서 소리치자 둘째 며느리가 침착한 목소리로 절 말리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님 입장에선 굴러 들어온 돌인데 혹이잖아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러 온 건 몰랐을 거예요.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사나 했는데. 그래도 눈치는 있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야, 너 나보다 계급도 낮은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 똑바로 못해. 진짜 우리나라 족보가 참 이상해. 어차피 너나 나나 동갑인데 계급장 떼고 덤벼보라니까. 형님이면 좀 형님답게 굴어봐. 꼬박꼬박 형님, 언니 해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지. 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10분 동안 반성하면 내가 다시 형님 대접해 줄게. 내가 미쳤냐? 네 말에 고분고분 무릎이나 꿇게.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동서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뭐야,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혼나 볼래?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응징하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둘째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둘째야, 그럴 거 없다. 왜 이깟 일로 네 손을 더럽히니? 내 알아서 하마. 어머님, 저런 애들은 초장에 작사를 내야 말을 들어먹어요. 그동안 너무 봐주셔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그래, 둘째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첫째, 너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냐? 제 말에 큰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아이 엄마인데 당연히 엄마로서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그러시겠다. 그럼 난 집주인 입장에서 얘기할 테니까 너도 군소리 없이 들어.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내가 기침했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 그동안 내가 밥해주고 재워주고 했던 거 전부 청구할 거니까 지금 당장 나가. 어머님, 한겨울에 애를 데리고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고요? 그래, 나는 집주인으로서 너희를 도저히 용납 못하겠으니까
나가라고. 내가 손녀 보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네 그 노란 싹수 때문에 못 참겠으니까 다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큰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절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손녀까지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도 똑같아. 그러는 넌 아들이 돼 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난 화낸 적 없잖아. 언제 너랑 네 마누라가 바늘과 실이라면서. 그러니까 둘이 세트로 나가라고. 내가 우리 손녀 봐서 참았는데 이제 나도 못 참아. 예, 둘째야, 빨리 얘네들 간단한 짐만 싸서 내보내자.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님, 명 받들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큰 며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매달리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진짜예요? 그래, 나가라니까. 당장 나가. 지금 어떻게 나가요? 전 절대 못 나가요. 네가 버티면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둘째 며느리가 싸던 짐을 밖으로 던지고 둘이 같이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신랑이 끝에 쫓아낼 수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큰아들 부부를 몰아낸 전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손녀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자기 딸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것도 다 형님이 딸 챙기다가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마음 약해지셔서 다시 받아주시면 평생 저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래, 알았다. 내가 마음 다부지게 먹을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절대 안 받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처럼 큰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우리 당장 지금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쫓아내면 저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리고 4년 동안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으로 5천만 원 준비해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엄마도 여자고 사람이야. 말 한마디에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너 안 키워봤겠어. 너가 네 딸만 할 때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아? 너한테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큰아들한테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를 쏟아냈어요. 그러자 며느리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오늘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머님 안 볼 겁니다. 집이야 제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 사는 행동은 며느리한테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살지 맙시다. 이 문자를 보는데 정말 경악을 했어요. 마음 약해져서 잘못 받아줬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성격만 거지 같은 줄 알았는데 인성마저 안 좋았던 원래 그런 애였던 겁니다. 그 큰아들은 쫓겨난 날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급하게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년 2개월 정도 그렇게 큰아들과 연락도 없이 지냈네요. 저도 작정하고 쫓아냈던 거라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품에 손녀딸을 안고 나타난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까칠한 얼굴로 나타난 큰아들은 인터폰 너머로 봐도 거지꼴이었어요. 저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애 엄마가 이혼하겠대요. 저보고 그냥 살기 싫다고 나가래요. 뭐야, 그래서 너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애를 그렇게 안고 온 거야?
우선 들어와서 얘기해. 영하의 날씨였는데 어린아이를 양말도 신기지 않고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집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던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울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집에 엄마가 안 계시니까 맨날 술 마시고 외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로 어르고 달래보다가 결국 뺨을 쳤는데 절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짐 다 싸놓고 다짜고짜 나가래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서 저한테 도장이나 찍으래요. 뭐야, 그럼 자기 자식도 내팽개친 거야. 우리 집안 핏줄, 꼴도 보기 싫다고 나보고 데려가래요. 아들의 말에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랑 살 땐 눈치라도 보면서 조심했는데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저는 큰아들한테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 찾는 거야? 네 각시에 홀려서 엄마는 보지도 않더니만 힘들 때만 엄마를 찾아와.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난 아직 너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 그리고 애는 엄마 손에 커야 잘 크는 거야. 돌아가서 둘이 결판을 짓고 알아서 살아. 저는 또 한 번 큰아들을 매몰차게 쫓아냈어요. 처음엔 볼이 빨갛게 된 손녀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공경에 처하니까 나타난 큰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보냈는데 3일 뒤에 또 큰아들이 찾아와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는 안 받아주셔도 되니까 우리 딸 좀 받아주세요. 그 여자 딸을 안아보지도 않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절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준 어머니, 은혜도 몰라본 불효자였어요. 1년 동안 뭐 하고 이제야 사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애 보는 기계냐? 엄마 못 키우니까 돌아가. 그렇게 두 번째도 매몰차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손녀가 눈에 밟혀 잠도 설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오라고 불렀어요. 그때 어린 두 손자랑 왔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손녀가 더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왔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런 여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요. 애도 버리는 여자인데 더 살면 험한 꼴만 봤을 거예요. 형은 딸만 받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한참 고민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귀한 손녀딸이잖아요. 물론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 사랑이 필요할 나이인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가족도 있는데 정말 고아원에 보낼 순 없는 거고요. 제가 자주 들리면서 같이 돌볼게요. 아니면 제가 키울까요? 됐어. 너도 애들 키워야지. 그래, 너희들 말 잘 알았다. 그렇게 저는 고민을 끝내고 다음 날 큰아들을 손녀딸이랑 같이 오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제 전화에 한 걸음에 달려온 큰아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숙박업소에 지내고 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싸우기만 하니까 아이한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회사는 어쩌고 애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잠시 사정 말하고 휴가 냈어요. 알았어. 근데 널 아직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 널 키우면서 네가 잘났든 못났든 항상 널 아끼면서 키웠어. 근데 넌 날 엄마로 제대로 대접이나 해줘봤어. 제 말에 큰아들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말하더군요.
잘 키워주셨는데 못난 모습만 보여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효자 아들 용서하지 마세요. 그때 큰아들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씁니다.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제가 큰아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또 있었어요. 독립해 본 적 없던 큰아들이 혼자 살면서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여자와 이혼하고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큰아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사이는 냉랭합니다. 도저히 좋은 말이 제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손녀딸을 보러 올 때도 아들하고 마주치기 싫어 제가 집을 비운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제발 철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로 인성이 되고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때 아들을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자고 있는 손녀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둘째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손녀가 둘째 며느리만 보면 빵긋빵긋 잘 웃을 정도랍니다. 이 사연 채널을 빌려 둘째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네요. 아마 둘째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며느리와는 인연이 끊겼지만 악연을 빨리 끊어낸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엄마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식들 위하는 마음이야 모두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더 품었더니 이런 결과가 벌어졌네요. 소중한 자식일수록 강하게 클 수 있게 좀 더 냉정하게 키웠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습니다. 이제 손녀딸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며 살려고 해요. 소중한 제 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큰아들이 아빠가 될 자격을 갖춰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더 힘내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 여기까지가 김유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김유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김유자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김유자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